정어준의 뉴스 공장. 핫뜨거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하태경하고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태 딱 쓰고 이제 바꿨습니다. 핫하다는 얘기죠. 예. 본인의 주장입니다. 핫해.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문자 신기록 경신해야 되는데 이 얘기 몇 번 했더니 저 최고위원님의 보좌진 스태프로부터 저희 작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용문자 많이 온다는 얘기는 좀 빼달라고. 제가 우리 보좌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했나 보죠? 왜냐하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욕 전에 뭐 살해 협박도 당하고 제일 심했던 게 이제 과거 이제 운동권 그 90년대 제가 노선 전환할 때 뭐 그때 엄청났죠. 그때는 뭐 아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대놓고 막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세대가 내가 아주 그래도 이제 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지금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멀어졌다가 이제 또 약간 수렴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 욕으로 수렴하는. 이제 뭐 비전이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인간적인 이런 유대보다도 상당히 비전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하고 이제 적을 이제 가르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특이한 세대예요. 이제 과거에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인데 이건 아니고 이제 비전이나 가치, 정치적 관점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소위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 이제는 386, 30대가 아니니까 386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386을 하는 세대들이 이념 세례를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받았던. 그렇죠. 예. 그래서 과도하게 받았던 세대죠. 적어도 역사적으로 극복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차별, 지역색을 완전히 극복했다. 왜냐하면 이념이 더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윗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도 잘 모릅니다. NLP, 그럴 겁니다. 뭐 노선 전쟁도 대단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또 휴일이라 출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실시간 욕 문자는 예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세게 욕 먹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운로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욕을 먹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을 두고 들으면 또 맞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욕하면서도 좀 맞는 이야기 하네요. 시간을 두고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약 10년? 자, 뭐 그 일주일 사이에도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시간 역순으로 얘기해 보자면 어제 국민의당 전대 토론회가 있었어요. 당대표 토론회. 내부이 나왔고 토론회가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코멘트를 해야 되니 주요 장면들 클립을 좀 봤습니다. 그냥 밤 11시쯤 했나요? 낮에 했어요. 예. 낮에 했습니다. 낮에 한 것을 이제 8시 뉴스, JTBC 뉴스에서 일부 보도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네.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만큼은 안 되니까 찾아봐야 하는 정도였는데 찾아봤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현주 의원이 왜 출마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아주 뭐랄까요? 치열하더라고요. 예. 저는 적당히 봐주면서 러닝메이트 혹은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수준으로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채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적어도 어제 토론회를 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현주 의원이 사실 요즘 뭐 하태경 이상으로 핫하죠. 이현주 의원이 더 핫하잖아요. 네. 핫하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 막판 전략적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현주 의원이 호감도가 좀 높다면 이번에 정말 다크호스로 성장했을 거예요. 호감도가 높았다면. 더 높았다면. 근데 물론 이제 호감도는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안철수도 명분이 없어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명백히 명분이 없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은 올드보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래를 열어갈 믿음직한 후보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치고 나가나, 내가 만약에 국당에 있었으면요, 전 100% 대표 나갑니다. 이번에도 나가셨죠? 물론 우리 바른당에도 나갔는데, 틈만 나가면 만약에 나가시는 거 바른정당에 똑같은 구도였다면 전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혜원 대표도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 면도 있고, 또 진보적인 면이 강하고 이러면서 뭐 애석하게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셨던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제 아주 호감도를 높이면 이거는 100% 남는 장사다. 떨어져도 물론 저도 남는 장사고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그 예봉을 둔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고, 물론 천정배, 정동영도 더 강하게 하겠지만 지금 1등 주자가 안철수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따로 하니까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러닝메이트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대표 출마로. 그랬다는 얘기는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어떤 의사타진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거나. 물론 그거는 100%죠. 연대, 전략적 연대. 네. 이 논의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안철수가.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유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현주, 최명길, 송기석 예.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안철수가 이제 전략적 미스를 했다고 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는데. 어떤 미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대를 할 때 예. 자기 보완적인 예. 사람이랑 연대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지지표는 대부분 다 안철수 지지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표 계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저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비호감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부담이 돼가지고 소극적이었거나 연대 그런 것도 있었을 수. 근데 이게 조직표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본인이 이현주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네. 대표하면은 천정하고만 싸우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힌다면은 이제 연대하는 게 뭐 보인다든지. 근데 저도 우리 바른정당에서 이번 경선하면은 그냥 물밑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직표밖에 동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현주 후보는 난 안철수 대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 편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 않았고 물밑 연대에서 아마 합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 연대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 나갈 때? 그건 내부. 그쪽 지역구에. 그렇죠. 캠프끼리 이야기를 하죠. 네, 그쪽 지역구에 좀, 위원장들이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표 좀 몰아달라. 서로 몰아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표가 다르잖아요. 대표표랑 최고위원표가 다르니까 그 밑에 이제 선거 도와준 사람한테 표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초반에 과반수를 넘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표를 가지겠다고 해서 이현주 쪽에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내가 대표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이현주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현주 의원은 1등 최고를 바랬을 것이고 안철수 대표 측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고 이게 이제 안 풀린 거죠. 어떻게 안 풀렸는지 모르지만 안 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린 동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현주 의원 측에서는 이건 당대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대표는 원래 대표로 나올 생각이 있었어요.
안철수가 안 나왔다면 본인이 대표에 나왔을 겁니다, 100%.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온다면 자기는 최고위원 쪽으로 틀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했는데 이건 이제 생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거를 치러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밑의 거래들에 대해 자세히 아시죠? 그렇죠. 뭐 저도 해봤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여기서 아주 반성을 해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기를 공개적으로 지금 계속 해준 거 아니에요. 지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어린은 지켜야죠. 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득표를 확대하고 이현주는 내가 보호해준다. 자기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이 정치에 있어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대표 선거를 직접 해보신 분으로서 최근에. 그래서 선거에서 지난 그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본인의 그런 물밑 합종 연행을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2위를 하신 건가요? 저는 운이 안 달았죠. 정치에 있어서 운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이 구도예요. 운이 구도인데, 네. 사실 저는 지상욱 후보가 초반에 이제 가장 문제로 사퇴하면서 이제 지상욱 후보가 있을 때 호남 경선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조직당원, 책임당원에서 아마 이겼을 거예요, 이혜원 대표를. 네. 그리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이겼습니다. 근데 지상욱 후보가 빠지면서 그 표가 다 이혜원 표로 갔다. 그 중에 다수가 이혜원 쪽으로, 이혜원 후보 쪽으로 갔죠. 그 유승민 계열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거긴 강한 친유고 저는 약간 비유? 반유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한태경 의원님은 누구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저는 이제는 뭐 친유, 친무 해서 당의 화합 전도사 뭐 지금 무게파 있습니다. 예, 무게파로서 그러니까 홍준표 외톨이. 대표랑 다른 점이 예,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는 보니까 굉장히 당내 마이너스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정치는 하지 않지만 당 내에 있어서 물론 노선이 다르면 우리 뭐 386 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싸울 땐 싸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인간적인 뭐 감정적인 대립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라도. 두루두루 안 친하시구나. 다 두루두루 평균적으로 안 친하신. 그래서 아무 계보도 없는. 안민석 의원하고 따로 만나보시죠. 안민석 의원하고 술자리는 안 했는데 안민석 의원도 전 참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두루두루 호감이잖아요. 그래도 안민석 두루두루 안 친하거든요. 그래서 계보가 없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가 있는데 그런 길이 보이네요. 네. 계보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보가 딴 게 아니라 공천권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권 들어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 친한 사람인데 태경아 너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왜 자꾸 네 정치를 하냐? 네 목소리를 내냐? 정치는 내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게 아니고 보스 옆에 얼마나 가까이서 사진 찍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게 정치 핵심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계보 정치는 보스 정치예요. 보스한테. 그분은 현직에 계십니까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고 정치 오래 했던 이제 실무진이죠. 근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시대에 그랬었죠. 박근혜 지금 새누리당 때까지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것이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치는 내가 극복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보스들이랑 다 한마디 제가 쓴소리를 한 거죠. 친박의 보스, 그리고 비박의 보스.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직히 김우상 대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얘기요? 이제 다른 보스들은. 얘기 쪽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제가 한번 들이박잖아요. 계속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나쁜 채. 근데 무대는 그래도 겉으로는, 같이 술도 하고. 또 뭐 태경아 하면서 제가 어제 정말 한번 뭐 이렇게 들이박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 진정성이 있잖아요. 사람 느끼잖아요. 그러면 또 이해를 해주고 또 넘어가는 그런 통 큰 면이 있어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대가 아직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영향력 유지합니까? 그렇죠. 우리 뭐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들은 여전히 과거 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린 적이 꽤 한 뭐 10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영향력은 몇 %로 축소됐습니까?
상당히 축소됐죠. 10분의 본인이 1 좀 수준입니까? 정치적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가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3명이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최측근들입니다. 비서실장도 했고 오른팔 왼팔 다 잘랐잖아요. 사지가 다 절단된 거예요. 자영적으로 복당 말씀. 13명. 예. 근데 그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갈 때는 니들이 먼저 가 있어 이런 속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안에서 우리는 내부에서 봤잖아요. 네. 형님 말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치고 나갔다고.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대 여기서 약발은 형님은 김무성 대표 무대 약발 다 떨어졌다. 약발 다 떨어졌다. 무대 시대 끝났다. 이러고 나가신 건데. 그렇게 실제로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우리 비공개 때는 뭐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지난 이야기니까. 네. 근데 이제 무대가 그나마 완전히 죽지 않는 이유가 네. 아직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노룩 패스 하면 막 엄청 터뜨리고 여전히 관심이 살아있다는 건데. 관심의 종류가 달라졌죠. 그래도 비호감 관심도 아예 무관심 이런 정치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나마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내각제로 바뀌잖아요. 총리 제일 잘할 사람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여전히. 본인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잘합니다. 그 카리스마에 또 실무로 정통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보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고요. 그 통솔하는 것도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 총괄 그때 후보, 예. 대선 후보 본부장 할 때 단 한 큐에 다 장악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문자가 오네요. 욕하다가 정들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우, 제작전입니다. 잘 아시네.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와 유승민 전 후보,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사이 3자 간의 얘기가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뭐 토론회 잘하니까 5년 후에 다시 나오면 된다라고 유승민 후보가 그랬다고 김무성 대표가 전해주었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 유승민 의원은 나는 그런 말을 아예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셋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팩트보다도 저 박지원 대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게 이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최고령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이 네. 아주 젊은 정치를 하는 데다가 SNS 잘 활용하시고 이 부분은 네. 전형적인 이관계입니다. 이관계다? 이관계가 아니,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를 이렇게 이간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중 이관계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관은 그 국민의당 내에 지금 민주당 연대파와 바른정당 연대파가 있는데 이 바른정당 연대파들한테 유승민에서 정떼기. 유승민 속 좁다. 신선한 해설입니다. 네. 이런 노림수가 하나 있고요. 바른정당과 연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대 안 하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연대 안 하는 쪽으로. 이건 물론 최고위원 의원님의 해석인 거죠, 해석.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뒷담화 정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 자기 잘난 척 하면서 단일 안 한다 하더라. 난 TV 토론 잘하니까, 뭐 5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일부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전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왜냐하면 그런 표현, TV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5년 뒤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당 내에서 단일화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끝장 토론을 했어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야 하는데. 예, 나왔어야 하는데. 없었다,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치고요. 왜냐하면 박 전 대표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럼 뭐 당사자들만 알겠는데 그런 발언을 꺼낸 목적 자체가 사실 이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중 이관계인데 국민의당 내부 이관계 말씀드렸고 하나는 김무성, 유승민 이관계다. 그 두 분을 왜 이간시킵니까? 왜냐하면 이게 박지원은 내가 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유승민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저 거짓말을 옮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유승민 간에 지금 어느 정도 화해되고 있고 두 사람이 이간대에서 박지원 대표가 좋은 게 뭐가 있죠? 그럼 바닥 내부가 네. 이제 흔들리면? 흔들리죠. 바닥 그러면? 내부가 흔들리고 그럼 바닥은 어떤 지지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네. 내부 분란이 심화될 수가 있고 그럼 다른 뭐 연대가 이게 예를 들어 국당 내에 네. 어떤 연대 동력이 내부에서 소진되고 이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러면 그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른정당 내부가 내부 와해가 돼가지고 또 뭐 몇 명이 나가버리고 이러면 바른정당은 사실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근데 그 약한 고리가 바로 유승민, 김무성 이간 시키면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깊이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효과가 좀이라도 났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잘못 봤다. 그렇게 되질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내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약간 좀 본인 이미지만 구겨지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대표는 국민들 이미지가 거짓말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유승민 대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박지원 대표는 한번 이미지가 아주 영리하고 책사지만 진실한 분이라는 이미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이거를 뭐 검찰이 수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누구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우냐 그 판단에서 박지원 대표가 진다는 거죠. 질 것이다. 네, 지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벌써 오늘 특별히 욕 드실 만한 발언이 없어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욕도 많지 않고 심지어는 욕하다가 정들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조금씩 바뀌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욕정 듣게 질문 좀 바꿔주시죠. 시간 남아있으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너무 아쉽게도 오늘 욕 문자가 거의 없었고요. 예.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많이 준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공장장과 함께한 모든 아침이 눈부셨다. 3.1절을 하루 앞둔 작년입니다. 작년 2월 29일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3.1운동을 소개하고 우리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한국말로 외쳐 화제가 된 캐나다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알리 에사시 하원 의원. 왜 캐나다 의원이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의회 공개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우리말로 외쳤을까?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알리 에사시 의원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준 씨.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함께 얘기를 하게 돼서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월 29일 날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3.1운동 정신을 소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왜 캐나다 의원이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3.1운동을 소개하셨습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제 한국 교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구에서 제가 출마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이라는 것이 제 그 지역사회의 목소리, 그러니까 한인 교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일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1절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캐나다에 있는 이제 유권자들, 특히 한국 교민사회에서 이것을 나누고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저는 이 3.1절이라는 것이 저희가 21세기를 들어서는 이 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이라는 것은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사의 변연기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요구, 그런 세계적인 요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주권국으로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갖다가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캐나다에 있는 교민분들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의회에서 캐나다 의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3.1운동을 소개하고 또 한국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나서 캐나다 한인사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What did happen? 예, 이제 사실 캐나다에 계신 한국 교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 역사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이후에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뭐 전화나 페이스북으로 많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라는 그런 역사적 측면으로 볼 때요, 이 3.1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민에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순간이었지만은요, 그 한국 역사의 순간에 스콜필드 박사라는 또 캐나다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 이 한국 3.1절의 이 메시지를 갖다가 즉 이 한국민들이 얼마나 독립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고 여기 자신들의 그 민족과 국가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었던 이 과정은 그 이후에도 물론 그 한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상당히 중요했던 순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과 캐나다가 친선을 쌓고 그리고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마울 때 이제 음식 먹을 걸 보내는데 혹시 음식은 받으신 적 없어요? Yes, I actually.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주 아름다운 제스처였고요. 저도 또 똑같이 그걸 되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니까 위안부 문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정치인이시니까. 그 일본은 그 위안부 문제의 국가 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캐나다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What I can.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또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캐나다는 이전부터 이 엄청난 위안부라는 비극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에서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요. 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선언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그 조직적으로 이런 그 위안부를 동원해서 성노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총리인 그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이런 그 페미니스트적인 정책을 갖다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그 내각에서 그 성비 균형을 맞춘 것, 그리고 또 제3세계 원조의 방향을 그 방향과 초점을 그 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또 그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그 2015년의 합의에 대해서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셨지만 국민 정서에 이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일련의 협상이 다시 잘 돼서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보다 확실한 사과를 한국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캐나다 정치인이시니까 캐나다 집권여당의 의원이자 정치인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 이 전체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인상이 궁금합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I think it's been 참 굉장히 이제 흥미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요. 물론 굉장히 한국민들한테 어려운 과정이기도 했겠지만은요. 제가 참 놀랐던 것은요, 이 시민사회에 가진 힘입니다. 얼마나 힘 있고 또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개혁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데 수백만 명이 나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한국 친구들이 참 많이 저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다. 이렇게 대다수가 변화와 변혁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뤄냈다라는 거기서 이제 강한 힘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캐나다의 여당 의원으로 보기에 이런 촛불 탄핵 이후에 선거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의 한국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Absolutely. I think this. 예, 저는 정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강렬한 참여와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요구로 인한 변화를 겪은 나라의 경우는요,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캐나다도 2년 전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정신으로 인한 변화를 겪었는데요. 아마도 이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그런 비전과 아주 비슷한 그런 비전이 캐나다에서도 현재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께서 인권운동가로서 또 이제 노동관계 전문 그 노동 변호사로서 하신 많은 일들이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열림과 포용을 갖다가 추구를 하셨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국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교 분야에서는 햇빛 정책으로 가시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여러 가지 경제 개혁들, 한국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재벌이나 재벌 개혁이나 또 한국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개혁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트루도 총리님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역시 이 중산층의 부흥이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 캐나다는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문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나 장애인들의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캐나다나 한국이나 아주 지금 흥미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저희는 두 나라가 이제 불행한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보다 강력하고 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으로 봐서는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Thank you. 자, 다음 질문은 한국 캐나다 FTA 관련인데, 마침 이제 국제통상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하고 맺은 첫 번째 FTA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한국 캐나다 FTA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왜냐면은 최근에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새로운 협상을 하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캐나다 FTA는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Well, if I could just, 지금 한국과 캐나다가 지금 50년 넘게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통상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은 했지만 지금은 현재 통상 상임위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저로서도 이런 통상 관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한국이 캐나다와 FTA를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시기적절할 수는 없었다. 또 이거보다 더 좋은 상대와 FTA를 맞았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경제적인 힘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하기 때문이고요. 아태 지역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FTA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더 접근을 할 수 있고, 한국도 또 그 캐나다의 투자나 아니면은 캐나다의 그 물품에 더 쉽게 관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이 이제 물론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와도 FTA를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우리가 이런 FTA를 체결했어라는 것을 갖다가 축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지금 FTA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서로의 이런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되자마자 한국과 지금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프타 관련해서 재협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이 3국이 함께 협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협상을 통해서 그 세 나라가 다 윈윈윈 하는 그런 상황에 닿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고 또 한국도 미국과 이런 윈윈 상황에 닿을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을 드립니다. 트루도 총리 말씀 몇 번이나 하셨는데 트루도 총리가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캐나다에서? Well, I'm not quite sure whether I would refer to it. 사실 이 트루도 총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열심히 국민들의 말을 잘 들으신다는 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잘 찾아내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설립을 해서 확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선택과 집중이 뛰어나고요. 정말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전 국민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친근하고 또 열려있는 그런 이미지로도 유명하신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시리아 난민이 캐나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개인적으로 나가셨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한 순간이었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성소수자 퍼레이드에 처음 총리가 참가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예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산층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잘 부흥이 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다자주의 원칙을 갖다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캐나다의 이런 여러 나라들과 여러 가지 공조, 협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트루도 총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했는데 총리 당신도 할 생각이 없는지 대신 좀 물어봐 주십시오. Absolutely, Mr. Kim Il-jun, you can 꼭 rest 하겠습니다. assured.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가시게 된다면은 제가 이 메시지를 꼭 전달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제안이 있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신다면은 제가 딴 거는 몰라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라디오 뉴스 쇼가 이 뉴스공장이라는 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캐나다 FCA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어요. Yes, absolutely. I will. 지금 하신 그 말도 제가 꼭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캐나다 한국 관계는 지금보다 더 흥분된 그런 시대를 맞이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FTA가 이것의 첫 걸음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양국 관계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그럴 텐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한국으로 꼽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이런 혁신이란 측면에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해서 함께 관계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오거나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특히 교육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양국 간의 관계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교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거주하는 캐나다인만 해도 4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국이 이런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서로 친교를 갖다가 더 깊게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루도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관이나 철학으로나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시대가 한국과 캐나다가 어떤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루도 총리한테 전해주신 말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Absolutely.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캐나다 하원 의원 알리 에사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공장의 전속통역이시죠. 홍희연 동시통역가였습니다. 예, 광복절 맞아서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우리말로 3.1운동을 소개했던 캐나다 의원 알리 에사시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방한하게 되면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공장. 핫 두고 두고 핫 두고 두고 핫
핫뜨거, 핫해.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하태경하고 글을 썼는데 여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태 딱 쓰고 이제 바꿨습니다. 핫하다는 얘기죠. 예. 본인의 주장입니다. 핫해. 지난 시간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문자 신기록 경신해야 되는데 이 얘기 몇 번 했더니 최고위원님의 보좌진 스태프로부터 저희 작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용문자 많이 온다는 얘기는 좀 빼달라고. 제가 우리 보좌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연락했나 보죠? 왜냐하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욕 전에 뭐 살해 협박도 당하고 제일 심했던 게 이제 과거 이제 운동권 그 90년대 제가 노선 전환할 때 뭐 그때 엄청났죠. 그때는 뭐 아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넷 상에서 대놓고 막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 세대가 내가 아주 그래도 이제 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또 회복이 돼요. 지금 잊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멀어졌다가 이제 또 약간 수렴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 욕으로 수렴하는 이제 뭐 비전이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굉장히 큰 명백히 명분이었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은 올드보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미래를 열어갈 믿음직한 후보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치고 나가나 내가 만약에 국당에 있었으면요. 전 100% 대표 나갑니다. 이번에도 나가셨죠? 물론 우리 바른당에도 나갔는데 틈만 만약에 바른정당에 똑같은 구도였다면 전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혜훈 대표도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 면도 있고 또 진보적인 면이 강하고 이러면서 뭐 애석하게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셨던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이제 아주 호감도를 높이면 이거는 100% 남는 장사다. 떨어져도 물론 저도 남는 장사고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그 예봉을 둔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고 물론 천정배 정동영도 더 강하게 하겠지만 지금 1등 주자가 안철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따로 하니까 최고위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러닝메이트 혹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꿨지 않습니까? 대표 출마로. 그랬다는 얘기는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어떤 의사타진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거나. 물론 그거는 100%죠. 연대, 전략적 연대. 이 논의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안철수가.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유일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현주, 최명길, 송기석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안철수가 이제 전략적 미스를 했다고 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는데. 어떤 미스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대를 할 때 자기 보완적인 사람이랑 연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지지표는 대부분 다 안철수 지지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표 계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저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비호감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부담이 돼가지고 소극적이었거나 연대 그런 것도 있었을 수. 근데 이게 조직표기 때문에 그걸 뭐 본인이 이현주랑 싸울 일은 없잖아요. 대표하면은 천정하고만 싸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힌다면은 이제 연대하는 게 뭐 보인다든지. 근데 저도 우리 바른정당에서 이번 경선하면은 그냥 물밑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직표밖에 동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현주 후보는 난 안철수 대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내 편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말할 거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지 않았고 물밀연대에서 아마 합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민연대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 나갈 때? 그 내부 그쪽 지역구에. 그렇죠. 캠프끼리 이야기를 하죠. 네, 그쪽 지역구에 좀, 위원장들이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표 좀 몰아다. 어제 국민의당, 전대 토론회가 있었어요. 예. 당대표 토론회. 내부이 나왔고, 토론회가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코멘트를 해야 되니 주요 장면들 클립을 좀 봤습니다. 그냥 밤 11시쯤 했나요? 낮에 했어요. 예. 낮에 했습니다. 낮에 한 것을 이제 8시 뉴스, JTBC 뉴스에서 일부 보도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네.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만큼은 안 되니까 찾아봐야 하는 정도였는데 찾아봤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현주 의원이 왜 출마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공세가 아주 뭐랄까요? 치열하더라고요. 예. 저는 적당히 봐주면서 러닝메이트 혹은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수준으로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된 채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적어도 어제 토론회를 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현주 의원이 사실 요즘 뭐 하태경 이상으로 핫하죠. 이현주 의원이 더 핫한잖아요. 네. 핫하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 막판 전략적 판단을 네.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현주 의원이 호감도가 좀 높다면 이번에 정말 다크호스로 성장했을 거예요. 호감도가 높았다면. 더 높았다면. 근데 물론 이제 호감도는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안철수도 명분이 없어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 장점인데 예. 인간적인 이런 유대보다도 상당히 비전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하고 그 이제 적을 이제 가르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특이한 세대예요. 이제 그때, 과거에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인데 이건 아니고 이제 비전이나 가치, 정치적 관점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소위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 이제는 386 30대가 아니니까 386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386을 하는 세대들이 이념 세례를 다른 어떤 세대보다 많이 받았던. 그렇죠. 예.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가 받았던 세대죠. 적어도 예. 역사적으로 극복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차별, 예. 지역색을 완전히 극복했다. 왜냐하면 이념이 더 압도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윗세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도 잘 모릅니다. NLP, 그럴 겁니다. 뭐 노선 전쟁도 대단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또 휴일이라 출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실시간 욕 문자는 예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세게 욕 먹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운로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욕을 먹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을 두고 들으면 또 맞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욕하면서도 좀 맞는 이야기 하네요. 시간을 두고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약 10년? 자, 뭐 그 일주일 사이에도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시간 역순으로 얘기해 보자면